정돈을 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한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에 앞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기념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외빈 단체 대표 소개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만 또 발제 토론자께서는 앞 무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 대표, 발제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또 교육감님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드세요. 부탁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 여기도 한번 주시죠. 오늘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지철 충남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조희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권한대행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지금 오고 계십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교대련이라고 합니다. 이혜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 2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창희 한국교총 교육정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윤경 회장님과 이혜진 교대련 의장님께서는 토론자로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함께 하신 모든 교육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유초중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참석자들의 모든 발언 시에는 잠시 마스크를 벗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종환 의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10월, 11월 두 달 내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공청회, 또 상임위, 토론회 이런 모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주는데 초중고에는 돈이 남아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학이 어려운데 그래서 그 중에 한 3조 한 몇천억 정도는 좀 대학을 위해서 쓰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이 발의되고 그리고 그 법을 기초로 해서 초중등 교육에 써야 할 재정을 대학 교육으로 가자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논의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엊그제도 상임위에서 돈이 남아 들어가서 치킨 쿠폰 나눠주고 있고 1,000만 원을 그 도서 관련 예산으로 내려보냈는데 몇 달 전에 700만 원 내려보내고 난 뒤에 또 1,000만 원을 내려보내서 선생님들이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라 한다 하는 발언을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께서 하시는 거를 듣고서 논의가 이렇게 가면 만약에 지금 내가 대학에 적립금이 등록금 같아서 현찰로 쌓아놓은 적립금이 10조 6천억이다 이렇게 지금부터 말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아마 발끈하실 거다. 100억 이상의 그 적립금을 쌓아놓은 대학들이 84곳이고 그 다음에 적립금이 계속 늘어난 대학이 145개다. 지금부터 이런 통계를 쭉 이야기할 텐데 아마 화가 굉장히 많이 날 거다. 나는 이런 식으로 논의가 가면 양쪽이 아마 더 감정이 격해지는 쪽으로 계속 얘기 될 텐데 대학이 어려운 거 인정한다. 그거 다 인정하지 않냐. 벚꽃 피는 수도를 문 닫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가의 치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재정 대책. 그래서 국회가 전부터 만약에 그 지역이 이 대학이 꼭 필요한데 문을 닫아야 될 어려운 재정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공립형 사립대로 운영하는 재정 계획을 세우자고 했을 때 기재부가 반대했지 않냐. 우리는 사립 대학이 85%가 넘는데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대학들이 문 닫게 되었을 때 국가가 나서서 그 대학을 공립대학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 오랜 논의 끝에 제안한 안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초중등 교육에 써야 될 재정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는 이거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 국회나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고요. 정부 책임형 재정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기재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별도의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일을 왜 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 국회는 질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의가 자 학생 수가 줄고 있다. 예산이 조금 늘었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질 높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된 거 아닌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논의를 끌고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당 학생 수 20명이 아니라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13명에서 17명일 때 훨씬 더 질 높은 수업이 된다는 그 자료나 연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핀란드처럼 1교실 2교사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정말 이런 요 시기에 교원 양성 시스템을 조금 더 선보아서 더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서 학교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놔두고 이런 밥그릇 싸움처럼 몰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재부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랬어요. 헌법 31조가 보장한 의무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20.79%라는 그런 재정적 뒷받침을 국회가 하자고 법을 정해놓은 거 아니냐. 초중등 교육은 의무 교육이에요. 의무 교육 헌법 31조에 의해서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모든 국민은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예요. 국방의무처럼 의무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게 돼 있고, 그 책임을 제일 먼저 져야 할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법으로 정한 거예요. 20.79%의 재정을 의무교육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무교육에 쓰게 돼 있는 돈을 빼내다가 대학에 쓴다?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논의가 계속 공전되지 않고 대학 별도의 재원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형태의 법을 저희도 또 따로 내놨어요. 법인세에서 충당하는 방안하고 GDP 1.1%를 마련해서 충당하는 방안 등등을 포함한 많은 방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낼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 다시 여당에서 낸 법안만을 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로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핀란드처럼 교육 경쟁력이 높아지는 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한 10년간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밀도 있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가 좋아지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숫자가 적어지면 13명에서 17명이면 학생과 학생 사이 관계가 좋아져요. 교사와 학생 사이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질 높은 성장을 담보하게 된다는 미국의 연구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갖고 연구하지 않고 이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종환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는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그 법안 소위 중입니다. 그래서 잠시 또 짬을 내셔서 우리 민형배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짧게라도 좀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냥 교육을 제대로 구성될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이 남는데요. 근데 교육감님들한테 들어보니까 부족하대요. 근데 진실은 부족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교육청에 지금 쌓여있다고 얘기되는 이 돈이 아니고 다른 돈, 그러니까 국가 재정 중에 다른 영역에서, 조금 전에 도전 말씀하셨지만 다른 영역에서 고등 평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회계를 마련해라. 그게 답이 맞죠? 네. 자, 왜 안 됩니까? 정부가 무능해서 안 돼요. 정치권이, 집권 여당이 제대로 이걸 안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 재정 문제, 특히 고등교육, 평생교육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는 길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정치 투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 제대로 된 좋은 정권을 세우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싸웁시다. 그래서 교육 재정을 제대로 확보합시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민영배 의원님께서 저희들을 지금 선동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우리 공동대책위원회 제안단체 대표님들의 인사 말씀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단체 접수 순서로 인사 말씀 듣겠는데요. 먼저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 많이 앉아 계시네요. 일단 저는 간단하게 우리 교사노조의 최대 조직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기교사노조라고 현재 15,000명의 조합원, 15,000을 넘었죠? 네, 조합원을 가진 노조인데요. 우리 송시영 경기교사노조 위원장님이 그 학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남양주의 진건중학교 3학년 4반 교실을 방문하고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교실 풍경을 찍어서 저 교실에 읽어보겠습니다. 저 교실에 제 자식이 앉아있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이 교실이 이 지경인데 지방개봉은 어디 대학에 가져다 쓰려고 하는지 안타깝다. 그러면서 쭉 그 학교 운동장 사진, 그 다음에 교실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기재부 담당자, 교육부 책임자들이 자기 자식이 만약에 그 자리에 앉는다면 정말 어떨지 의심스럽다. 아직도 우리 학교 현장에는 열악한 환경을, 물론 우리 도종환 위원님께서 정말 남는다면 그런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예산을 쓰시도록 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은 이렇게 열악한 교실에서 앉아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정말 남는다면 학교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데 오히려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최근에 서명운동을 통해서 35,000명의 조합원들이 다 서명해서 해주셨습니다. 이 싸움에 끝까지 우리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뜻깊은 토론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0분짜리 인사말 준비했는데 도종환 의원님께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그 진로품 교육을 얘기하는데요. 진로품 교육 얘기하려면 지금 수준의 그런 교실을 기준으로 놓고 망가진 교실을 고치는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질 높은 교실과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그게 질 높은 환경으로 가는 거지, 지금 수준으로 가는 건 질 높은 교실 환경 아니에요. 근데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허름한 교실 보여주고 이거 고쳐야 된다는 예산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거 좀 고치는 예산 좀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외국의 학교나 아니면 지금 국내에 있는 좋은 사립학교들 한번 가보십시오. 예, 그 학교의 애들, 학생들 모습 보다가 제가 있는 학교 애들 모습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똑같은 애들이고 똑같은 세금 내는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대한민국 교육은 어느 지역에 있건 어느 학교에 가건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 지금 아이들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돈 없어 못하는 일 너무 많습니다. 네, 아이들 돈 건드리지 마시고 대학생은 따로 돈 잡아서 지원하시고, 네, 우리 아이 돈 더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잘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식 조원교사운동 공동대표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인사 말씀이 그 발제와 토론 수준의 주장들을 지금 하고 계셔서 실제 발제와 토론을 하실 분들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장지철 전교조위원장 권한대행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교조 장기철입니다. 예, 이야기는 뭐 앞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어제 저희가 전교조가 좀 주도하고 또 많은 교육시민단체 특히 참학회장님들 계신데 하셔가지고 전국 시도 민주당사 앞에서 육개정 확보를 위한 피켓팅과 그리고 서한문을 좀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이지 않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당연히 이 교육제정 공을 막아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딱 하나 저희는 가장 큰 게 교사가 지금 부족합니다. 이거를 정말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정치인분들이 오히려 합격당 생수 20명 하고자 했지만 그거조차도 안 되고 뿐더러 현재 교사들 중에서 기간제 교사도 좀 쓰겠자 하는데도 그것도 맡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정원에 얘기하는데요. 그럼 교사들은 당연히 수업 시수가 많아지고 아이들은 점점 학급수에서 합격당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라도 충분히 교육제정 저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되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지철 전교조위원장 권한대행님의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지철 충남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특위장이지만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환 의원님, 또 민영배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안정적 교보공 확보를 위한 수공대의회 대표님들 말씀 들으니까 대단히 가슴이 뜨뜻해집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교육감 특별위원회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에 똑같은 항목의 자료를 줘가지고 정말 당장 급하게 앞으로 2026년까지 써야 될 미래교육 수요를 조사했더니 62조 4천억입니다. 정부는 지금 19조 2천억이 쌓여있다고 돈이 남아 들어간다고 학생이 줄었는데 뭐 하는 거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육이 세계적으로 최상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상상을 하면서 아마 재정당국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줄면 국민도 줍니다. 학생이 줄어서 국민이 줄었는데 국가 예산은 늘면서 교육 예산은 줄여서 마치 형 동생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이치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통하지 않고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말 나무에 비유한다면 유초 중고 교육은 아까 무상교육 말씀하셨지만 의무교육 말씀하셨지만 유치원 교육은 여전히 의무교육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 헌법 정신에 앞서서 유치원을 의무교육으로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는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잘라서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전개하면은 그러면 교육과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플랜 A, 플랜 B 있을 때 플랜 B가 뭐냐 하는데 이제 플랜 B는 정부가 내놔야 됩니다. 의지와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진정한 관심, 사랑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원 수를 내년도에 약 3,000명에 가까운 2,980명을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양질의 교육은 뭐 꿈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무의 생장에 비한다면 유초 중고 교육은 뿌리요 그리고 줄기요 가지가 될 것인데 꽃에 해당하는 대학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뿌리로 간 이 양분을 잠시 뺏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다 죽은 뒤에 꽃만 화려하게 꽃 피우겠다고 하는 전혀 순서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해서 따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을 만드느니 그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또 우리 그 중앙에서 정치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특별히 강력하게 부탁드려서 이것을 이뤄내는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가득 채워주신 우리 공동대책위원회 모든 임원님들 또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 특히 위원장이신 김지철 충남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들었고요. 다음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신 조희연 서울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방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함께 해주셔서 저희 시도교육감들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위기 상황, 도전 상황을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더 잘하겠다는 또 다짐의 말씀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어떤 역진의 시기고 퇴행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효율성이 강조되고 성장이 강조되고 공공 부분은 축소하고 교사의 수는 축소하고 이렇게 역진의 시기, 퇴행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 투쟁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를 하고 교육재정을 지키고 하는 투쟁도 하고 싸움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또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꿈, 비전, 정책,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잉태해가는 또 다른 어떤 진통의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향해서 우리가 또 갈 길이 있잖아요. 그죠? 무상보육, 무상교육에 기반해서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완전한 국가 책임 체제를 향해서 가야 될 길이 또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꿈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실현할 방안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토론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자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김민희 대구대 교수님을 좌장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하봉훈 경기대 교수님께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신 후에 5분의 토론자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후 진행은 김민희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리시죠?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좌장을 맡은 대구대학교 김민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하봉 교수님의 발제와 우리 5분의 제안 토론으로 우리 토론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원래 시간상으로 10시 10분 정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되 너무 늦어지지 않게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하봉 교수님, 경기대학교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송화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님 모셨습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 2국장님 모셨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육정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위원장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이윤경 학부모님 오셨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10기 의장 이혜진 의장님 오셨습니다. 여러 번 이 관련된 토론회가 진행되고 또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정리되고
또 생산적인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발제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하봉훈 교수님께서 20분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7년차 대학 교수, 경기대학교의 하봉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대학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지난 17년 동안 느껴왔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되는 바람에 물가는 오르고 시설은 낡아지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 사이에 저희 애들이 그 초중고를 거쳐서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러 논란들이 결국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지금 그 전문가들의 입장도 좀 갈리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 내용도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작년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었습니다. 유엔의 지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의 발달 단계를 보면은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에 이제 선진화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논쟁을 지난 논쟁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학교가 과연 이렇게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선진화가 됐는지,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논쟁 자체가 굉장히 저질스러운 논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어떤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인사 말씀 주셨던 의원님이라든지 교육감님들, 그 다음에 주요 위원장님들의 말씀들이 전부 발제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을 드린다기보다는 주신 말씀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선생님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의에 관련되어서 이제 원고 내용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제가 이제 논의를 한 것은, 사실 이 논의의 모든 출발점은 이제 저희가 지방교육자치제라는, 그래서 이제 제도의 분류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갖다가 일반 행정에서 이제 분리 독립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사와 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문제가 분리 독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듯이 저희가 그 헌법에 의해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재정에 대해서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보건법을 갖다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현재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교육자치제에 관련돼서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관련된 논의가 이제 다른 축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런 제도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건 아마 다른 이제 분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의는 현재의 이 지방교육 재정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지방교육 재정 1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농담으로 우리 드디어 우리 교육청 재정이 세됐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100조 되는 순간에 정말 세된 겁니다. 저희가 80조가 작년까지 80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20조가, 근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다른 또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세 징수는 조세 법률이라든지 징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의 소관 사항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좀 사항에 의해서, 근데 이제 100조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 요것도 지금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100조는 사실 80조에서 갑자기 한 해 만에 100조가 됐다는 건 누가 봐도 의심스럽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안 살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가 증액됐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용처를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상당한 지방교육 재정에 관련된 이제 논란이 휩싸여 왔고, 앞으로 이제 이 100조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어떻게 이 추가되어 있는 20조에 관련된 내용을 안정적이고 선진화된 모델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제 좀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8페이지의 구조상 첫 번째는 이제 총 저희 지방교육 재정의 80%에 해당되는 내국세 교부, 요 부분에 관련되어서 이제 특별하게 교육세 부분을 전용하자,
고등교육으로. 요게 1번 안건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이제 이번에 그 국회에서 근원위원실에서 제출한 지방교육 시도세 전입금이 요즘에 한 5조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총 들어오는 금액이 한 15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총 재정의 15%에서 한 17%까지를 시도에서 지방교육자치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제에 의해서 시도의 책무성 측면에서 저희가 이 강제 전출받고 있는데, 이 금액 중에 시도세의 지방세에 해당하는 서울시가 이제 10%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하고 광역시하고 이제 경기도가 5%, 그 다음에 이제 도가 3.6%, 요 금액이 한 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법이 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5조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출이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지방 재정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유초 중 고등학교하고 대학 간의 이제 이 갈라치기가 지금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은 또 이게 시도하고 또 이 교육청하고의 또 이 관계가, 자기들이 이제 지금 옆에 있는 그 교육청은 재정이 남아 돈다는데 왜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그 조세를 징수를 해서 부담해야 되느냐? 요거는 못 부담하겠다. 요렇게 또 지금 되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법을 만들었던 거는 벌써 50년 됐습니다. 저희가 그 1972년에 그전에도 뭐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관한 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든 이후에 저희가 굉장히 그 중요한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이제 이런 논의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타당하냐? 요게 이제 저기 첫 번째 이제 제가 갖게 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감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 왔는데, 저희가 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논의의 이제 핵심적인 그 전개가 결국은 저희가 이제 영역을 나누게 되다 보니까 유초 중등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교육감의 보유 사무입니다. 근데 이제 영유아 보육은 저희가 공동 사무로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에 시도하고 시군구가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교육하고 평생교육은 시도하고 국가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유초 중등에 관련된 이 재원을 가지고 지역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의 성장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 교육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희가 그 재원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지방으로 확대하고 대학으로 확대하게 되면은 당연히 재원은 사무를 동반하게, 사무가 원래 재원을 동반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사무는 구분되어 있는데 재원을 확대하고 전용해 달라 그러면은 결국은 교육감의 사무를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국가 단위의 청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분야에 관련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계속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재원은 없는데 100%를 저희가 사실은 그것도 결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완벽하게 학부모, 저희가 재원을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공공재하고 이제 부모로부터의 부담인데, 저희가 지금 학부모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고등학교 무상까지 가다 보니까 의무교육은 무상화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조세 징수권이 없는 상황 하에서는 자체 부담을 갖다가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근데 이게 과연 논쟁거리가 되느냐? 요거는 또 정말 이렇게 다른 청의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안정적인 재원에 대한 확보는 국회에 관련되어서 국회가 이제 조세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게 행정입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논의는 이제 국회로 가야 되고, 국회가 이제 논의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논의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10년에 걸쳐서 이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우리가 기구를 하나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인데, 그럼 이런 논의들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선진화되고 진보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뭐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진다. 요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 조영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언론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제 저희가 좀 공격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종합하자면은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뭐 학생 수가 거의 4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학교에 대한 시설은 저희 소관 법률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도시군 기반 시설이 학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시가 계속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뭐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 인구가 이동하다 보니까 사실 학교 수하고 학급 수는 줄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평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학생 수는 줄었는데 가장 중요한 학교 수하고 학생 수하고 교원 수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결국 교육이 질적으로 도약이 됐습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뭐 70명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 계신 분도 있으실 테고, 저도 뭐 60명 다니던 학교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애들은 30명대 학교를 다녔고요. 지금 애들은 20명대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뭐 저희 교육계 유초 중등 교육계 외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했는데 이런 특정한 교부율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이 증가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1인당 교육비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결정적 배경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갑자기 20조가 늘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20조를 소비할 수 있는 조직인가, 요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이제 뭐 저희가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학교를 경영하고 교육 재정을 경영한다는 게 일종의 영업 비밀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언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 재정을 확보한 적이 없습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원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관리해 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공공재가 갖고 있는 기본적 특징이 양출 재입의 원칙인데, 낙지출을 계산해서 수입을 조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양출 재입의 원칙에 의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뭐 경제가 위기에 온다거나 그러면은 과다 예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민간 경제를 부양시킨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육이 공공재인데 한 번도 우리가 양출 재입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양입 제출이었거든요.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지출을 억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살다 보니까 갑자기 지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수입이 늘어버리니까 결국은 지금 저희가 쓸 용처를 갖다가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산업이 일종의 장치산업입니다. 학교가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고 시설의 운영비가, 그래서 우리가 장치산업이고 우리가 노동집약산업이거든요. 지금까지가 그랬습니다. 장치와 노동집약산업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닥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장치와 노동집약산업으로서 미래 인재를 성장시킨다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선진화되고 정부가 정부화되고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재정 운영에 관련된 장치와 노동집약 산업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20조에 대한 용처는 분명히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논란이 이제 앞부분에서도 이제 쭉 말씀을 주셨어요. 뭐 학급당 학생 수도 감축해야 되고 교육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뭐 교원도 추가 정원해야 되고 여러 말씀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에 12,000여 개의 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인재를 양성할 만큼 질적으로 고도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선진화 모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용처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제 그 교육감님께서도, 충남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그 지방교육 재정에 관련되어서 교육복지라든지 교육 여건이라든지 미래교육 기반이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시대 학교 공간 재구조화 여기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이제 추계를 했을 때 연간 20조 원 정도의 추가 수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20조를 추가 확보하면서 이 논란이 정폭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80에서 100조가 되는 바람에. 근데 저희가 20조를 갖다가 쓸 수요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을 질적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선진국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방안에서 향후 수요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급받는 게 용처를 못 찾다 보니까 그 20조를 결국은 기금으로 적립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좀 남발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거죠. 저희가 그 20조를 받아가지고 학교에 돈을 마음대로 뿌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하나 짓는데도 아시다시피 3년 걸립니다. 네. 교사를 정원시키는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 단계와 절차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갑자기 1년 안에 모든 용처를 발굴해가지고 정리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책에 관련되어서 제언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정말 저희가 이제 그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하게 되면은 저희가 최종의 그 종착역은 학교 민주주의라든지 학교 자치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가 예산을 갖다가 운영하고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다가 재설계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은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학교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은 학교가 처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그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되고 학교가 학생들에 입각해서 교직원들의 수요와 학부모의 수요, 학생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학교 단위의 그런 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지금 사실 지금과 같은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여러 흐름은 저희가 좀 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렵사리 1991년에 지방교육자치제를 재도입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10년 후에 2000년대 이제 들어서 2006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시도의회가 이미 교육법원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면서 저희가 사실 이제 지방교육자치제가 시도의회로 오면서 반 정도는 일반 자치하고 심의의결기관이 통합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게 가장 기본 단위의 접촉 서비스거든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받아야 될 서비스가 소방, 경찰, 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현장 밀착형 대민 접촉형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재원에 관련돼서 주요 용처는 지역의 교육 수요를 파악해서 지역 주민들과 협업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지자체하고 공동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지금 지역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닥치는 게 초등 돌봄이라든지 진로 교육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이런 공동사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라고 아실 겁니다. 저희가 1995년에 민선 지방자치제가 단체장을 직선으로 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시군구에 교육경비 보조를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도입할 때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헌법 정신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철저하게 이 중앙에서 균등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차등 교부를 하는 겁니다. 지역수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군구에다가 교육경비 보조를 열어주게 되면은 재정 형편이 되는 시에서는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에다 더 투입을 하면 교육 격차를 갖다가 증가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끝에 찬성한 이유는 지금 교육 재정이 열악한데 재정이 있는 시군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되면은 그 시군에는 교육 재정을 시도교육청에서 덜 투입해도 되니까 그 재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요런 이제 측면에서 1996년에 열렸는데, 요게 이제 1년 지금 연간 하면 한 2조 정도 됩니다. 교육경비 보조가.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이런 시대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제 들어오는 요 정도는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굳이 이제, 왜냐면 시대가 그 사이에 이제 한 25년 흐르고 나니까 시대가 역전이 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좀 살림이 좀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국은 공간적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범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원고를 정리를 했고요. 아마 제가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아주 정치된 그런 내용들로 이미 각각 한 말씀을 주실 거기 때문에 좀 제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토론자분들께 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보은 교수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가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 변화, 그리고 다양한 관련된 법들, 그 다음에 제도적인 어떤 문제들, 특히 이제 지방교육 자치를 둘러싼 여러 논쟁점들, 그 다음에 사무, 조직, 여러 가지 권한들,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각각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아주 새로운 부분들이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지방교육재정 운영과 또 확보 이런 부분이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지금 법으로 제정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안정성과 충분성, 지금 60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 거냐, 이런 부분도 향후 논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발제해 주신 내용에 더해서 또 각각의 입장에서 우리 5분의 제안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송화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각각의 제안 토론은 한 5분 정도로 해주시고 조금 더 시간이 남으면 한 번 더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첫 번 제안 토론에는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 최송화라고 합니다. 발제자님 오늘 인사해주신 많은 의원분들과 발제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조종환 의원님께서 오늘 이제 대학의 어려움을 인정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면서 이제 오늘 생각을 했어요. 대학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인가? 사실 대학이 어려워진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에 있는 획일적인 어떤 교육, 서열화, 지역 간의 격차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학이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를 좀 더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었어요. 다들 출근 시간 늦춰지시고 경찰관, 소방관 왜 그랬을까 다들 아실 거예요. 수능 날이었는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 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험날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여전히 교육을 계층 사다리로 보고 있는 입장들도 많고요. 그런 속에서 거꾸로 가는 이런 대입제도 속에서 국민의 73.4%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지방교육 재정을 개편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제문 이제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몇 가지 꼭지 잡아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지방교육 자치 이것이 실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의무교육 및 보통교육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재정입니다.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과 지원을 위해서 의무교육을 더 의무교육답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여 가능한 지방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자치를 인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의하여 교육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지방교육의 이념적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예산 집행 과정이나 교사 정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을 기금에 적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산을 교부한 시기가 중간에 교부를 해주셨어요. 학교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중간에 예산이 온다라고 하면 쓸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25%나 증액된 금액을 주었을 때 이것을 오히려 써버리는 것이 사실은 불필요한 곳에 쓰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금에 적립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이고 교육부는 사실 지방교육자치, 학교자치, 학교장 재량을 말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서는 그동안의 행보를 매우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지방교육재정 과다 논란 이것이 지금 이제 핵심인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교육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교육 재정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 것이 겨우 2021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학부모들께서 모두 다 이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을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저희 부모님도 힘드셨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방대학을 살리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학생이 줄면서 2020년 기준 3,832개 학교가 폐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방대학의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유초중 고등학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 살리려다가 지방교육의 근간 뿌리 뽑지 마시고 지방교육부터 탄탄하게 우리가 다시 제대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꼭지는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측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실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희 단체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노조에서 말씀드렸었지만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거 실시하기 위해서 여건 마련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나 교사들 부담이 여전히 많고 그것이 결국은 공교육의 질 저하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제대로 마련을 해주시고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해주시고 교육하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경기교사노조 위원장님께서 학교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지역 자치가 정말 필요한 이유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너무나도 다양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의 신도시의 경우에는 하루에 전학생이 30명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학급이 증설돼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5개 학급으로 시작했던 학급이 2학기에는 7개, 8개 학급으로 늘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학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이제 아마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때는 학생이 60명도 넘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실제로 학교에 가보시면 요즘 학급의 평수가 66제곱미터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 느낌이 안 오시죠? 20평이에요. 학급의 평수가 20평인데 학생이 30명이면 학생 한 명당 사실은 한 평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토론문에는 쓰진 않았지만 유치원은 지금 의무교육이 아닌 곳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 교사 배치율 83%, 그러니까 작년보다 정원도 줄어들었고 여전히 법정 인원수조차도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의 임용 TU는 216명에서 4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천, 울산, 세종은 0명 뽑혔거든요. 안 뽑겠다는 말씀이죠.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가 현재 16만 8,645명인데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에 대해서, 특수교육, 독서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욱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구성원이 다양해질수록, 그리고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수록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질은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전용하는 것은 결국 유초 중등 교육의 질을 저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우려가 크고요. 교육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 시설비, 기관 운영비 등의 경직성 예산인 것을 감안하여서 지금도 그것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현실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잠깐 덧붙이면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사업비 제도의 경우인데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협력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교육 재정의 규모, 교육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학교 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교육에 대한 훼손 없이 교육 주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교육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지막 소망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화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께서는 우리 제대로 된 지방교육자치, 그리고 앞으로 더 투자되어야 할 어떤 수요들, 그리고 마지막 그 제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최선정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정책위원장님께서 제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원고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내년에 교원 정원이 감축되는 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이제 그 교육 재정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곳이라서 제 의견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또는 교육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리로 계속 얘기를 이제 많은 토론회에서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정부에서 하는 논리는 아주 디테일하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돼요. 그래서 교원을 감축합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도 줄고 교원도 줄어드니까 재정도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교원도 줄고 재정도 줄면은 도 지역이라든지 농촌 지역은 학교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도 없고 교원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학교 소멸로 갑니다. 학교 소멸은 지역에서 지역 소멸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 소멸은 또다시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으로 갑니다. 그래서 또 학령 인구가 지방에서 줄어들고 수도권에서는 느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과밀학급, 과대학급이 발생하고요. 지역은 학교가 없어지고 지역이 소멸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학령 인구가 작아집니다. 따라서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재정을 줄이고요. 줄였으니까 교원을 또 줄이고, 교원이 줄이니까 학교가 또 통폐합되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돼서 우리 뭐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2천만까지 줄어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일면 보면은 되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학령 인구가 줄으니까 당연히 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이클로 가면은 대한민국을 소멸시키는 교육계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대로 논리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이런 것들이 모여야 되는데, 저희 종교조에서 이제 그래도 안으로 만든 논리는 학당 학생 수 감축 상한 법제화를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교원을 확보해야 되죠. 그러면은 교원이 확보돼야 되고 학생 수도 많아져야 되고 학교도 많아져야 되니까 당연히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켜요. 그리고 학교를 발전시키면 지역도 발전시키고 인구가 느는. 물론 이 교육적인 정책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일단 전체적인 정부 정책이 이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적에서 먼저 이 논리의 사이클을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먹이가 없어 서울에 왔더니 둥지가 없어 못 살겠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갖고 다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이 수도권에 왔더니 집값이 너무 비싸갖고 살 수가 없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구조고 그것의 교육적 반영이 지금의 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공대위를 만들었지만 국회에서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고 시도교육감 쪽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언급하기는 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예비교사단체 쪽에서는 실제로 이 정부가 설파하고 있는 논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 언론 작업이라든지 홍보 작업이라든지 또는 대응 투쟁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연대해서 공동으로 이제 전개를 하고 이것이 시도교육감 교육청이라든지 국회라든지가 같이 이제 호응을 해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이 교육의 역진 정책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이 국회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시면 그 예전 정부가 촛불로 망할 때 최순실이 있었고 지금은 천공이 있고요. 그때는 4.16 세월호가 있었고 지금은 12.9 이태원 참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장유란가 정유란가 하여튼 유라가 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막 데모했잖아요. 지금은 우리 학교 쪽엔 윤석열차라고 해가지고 만화 그렸다가 지금 난리 나가지고 고등학생들 촛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JTBC가 막 선두에 걷는데 지금은 MBC 또 TBS 뭐 이런 데 방송국이랑 싸우고 있죠.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내년에는 교부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분식 회계를 해갖고 100조 이상을 감춰놨다가 갑자기 증액하는 바람에 20조가 교부금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 쓸 데도 없이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걸 빌미로 해서 교육재정을 줄이겠다고 하는 논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기재부의 분식회계 죄를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국회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기재부를 규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이 교부금이 계속 유지될 법이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세와 수출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국세가 대폭 삭감할 텐데 그럼 교부금이 줄어들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박근혜 시절에 누리과정 때문에요. 학교에 전기세가 없어가지고 여름에 에어컨도 못 트는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년에 여름에 에어컨 못 틀 수도 있습니다. 전기세 때문에. 내년에 한전이 또 전기세 올린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그러면 그 찜통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 과밀학급과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이게 되게 윤석열 정부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이거를 책임있게 저희가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지방교육재정의 감소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또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역전되는 어떤 논리 개발, 그다음에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이창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육정책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의 제안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창희입니다. 먼저 도중에 까먹을까봐 아까 도종환 의원님 말씀 중에 그 학생 수가 줄어들었을 때 이제 돈을 줄이고 교사 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 특히 지금 현재 이 상황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학교 교육을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고 계셔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발자 작가 잠깐 교육 경비 보조금 얘기하셨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그것도 되게 부족합니다.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지역에서는 연간 학교당 한 3천만 원 정도 굉장히 부족한 액수고 그거를 다 쓰고 해도 돈이 모자른 그런 상황입니다. 토론을 하다가 보면은 그 토론문에 충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시는 분들도 가장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이렇게 토론을 일단 대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가지 정도로 제언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교복음을 필두로 한 지금 47쪽입니다. 교육재정 개편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지난 14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위계 신설을 통해 11조 2천억 원의 고등교육 재정 확정 방침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7개 시도교육 중에서 배분하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3조 2천억 원을 대학에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하고 있는 것은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 무상교육 여건 조성과 교육재정 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동안 유초, 중, 고 이렇게 교육에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현재 대학에 이렇게 일부 이렇게 배정을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넘어갈게요. 고등교육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것에 동감을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유초, 중등 교육 예산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하겠다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남의 돈 가져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주는 건 참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48쪽입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성면제거 공사가 당장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교육청에서 순서를 정해놨어요. 학교별로. 순서를 정해놔서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순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바꿔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학교의 냉난방 기기가 대부분 다 10년 이상 넘었을 겁니다. 이것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유초 중등교육에서 투입할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고등교육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떤 각각의 고등교육과 유초 중등교육의 특성을 무시하고 하는 일로서 양쪽 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유초 중등교육이 여건이 악화되고 또 대학은 그만큼 지원을 받아서도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수 확보 장담이 어려워서 별도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타당하다. 그런 두 번째 꼭지입니다.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쌓아 올라가는 교육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유초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은 따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큰 덩어리 하나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고등교육의 문제는 지방교육 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별도의 법률과 재원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초 중등의 돈을 가져다가 그쪽에다 투입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최근 10년간 교복은 변동 추이를 보면 증가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감소했던 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역시 옳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교육 유초 중등과 대학 간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쪽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해도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아까 앞쪽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있는 학교 여건을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가 원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 재원을 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가 이득을 보지 못한다. 더군다나 일반 학교의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법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는 거 지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이런 일을 하는 교사들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한 과감한 투자 혁신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여름에 저희 학교도 비가 와가지고 물이 줄줄 샜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재빠르게 피해 상황 보고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 피해도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우선 학교에서 그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줘라. 그러면 나중에 예산으로 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오래된 학교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중장기적으로 학령 인구의 감소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다른 부분에 비해 확대될 여지가 있지만 여전히 미래 사회에 대비 학교 교육 개편, 학생 안전 등을 위한 시설 개선, 고교 무상교육 등 새로운 교육 재정 수위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산적한 현실입니다. 지금 50쪽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대비한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 여건에 대한 환경시설의 정비, 방역 등을 위해서 인공지능, 증강현실, 효과적 온라인 수업 같은 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대학에 일부를 떼어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의 의견처럼 학교 자체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광고 편성의 경우 학교 운영비, 목적사업비, 학교 환경 개선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학교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학교 기본 운영비 중 개별 경상 운영비를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서 유초 중등 교육이 조금 숨통을 트일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네도 돈 남으니까 가져가겠다. 아까 어떤 쌤이 뭐 기금을 적립을 했다. 이 기금을 적립해 놓은 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돈을 지금 당장 도중에 교부를 해줘서 마땅하지 않은데 우리 잘 뒀다가 어디에 쓸 건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모아서 잘 쓰겠다는데 그거를 갖다가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초중 등 교육과 대학 교육 모두가 다 같이 여건이 나빠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대학대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약간 돈이 뭐 남아서 학교에 돈 주니까 쓸 데가 없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면요.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쓰라고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제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필요한 거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건실이면 보건실, 뭐 미래창의교실이면 미래창의교실 이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써야 되는지 왜 또 그것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거 필요한데 왜 그것만 하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을 어떻게 나눠줄 건지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른 학교마다 서로 다른 것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교부를 해주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앞으로 학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돈이 이제 대학으로 일부가 흘러 들어가고 우리 유초 중등 교육에 돈이 좀 부족하게 되면 피해자는 누굽니까? 학생입니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초 중등 또 대학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지지하지만 또 별도의 또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또 학교 회계의 어떤 자율성, 또 교육청에서 조금 더 자율적인 어떤 교구 방식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 회장님의 네 번째 제안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교육 학부모의 회장 이윤경입니다. 저는 첫째가 대학생이고 둘째가 고등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학도 사실 열악한 거 맞고요. 네, 초중고 열악한 거 맞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이 두 개를 갈라치기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은 대학의 재정을 따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유초중고는 유초중고 원래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 그대로 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참교육 학부모회 뿐만 아니라 혁신학교 학부모들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학부모들도 와 계십니다. 그분들은 학부모이자 주민이자 유권자입니다. 저희는 이 세금을 유초중고 아이들에게 주라고 낸 것입니다. 유초중고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써야 될 세금을 누구 맘대로 이렇게 전용을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교육부에 뻔히 드러나는 그런 의도들을 그대로 베껴 쓰고 있는 언론, 갈라치기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도 좀 반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토론문 시작하겠습니다. 제목도 유초중고 교육 재정을 줄이지 말고 대학은 별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 10만 명 교육계에 서명을 제출한 다음에 지금 또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부모 부담 경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로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면서 학부모 부담 경비가 2019년 자료 기준으로도 3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3조 6천억 원이 남는 돈이라고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1년에 그 정도 금액, 그것도 2019년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돈을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헌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그 돈을 당신들 맘대로 대학에 전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왜 이 무상교육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교육부 차관이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이 있다.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무상급식 때 얘기했던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가난을 증명해야 무상을 실시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무상교육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책무를 다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입니다. 앞에서 계속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40년 이상 된 그 학교 동이 8,000개가 넘습니다. 성면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엘리베이터 없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는 통합교육을 하라고 하면서 정작 장애 학생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바로 집 앞에 있는 학교도 못 가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생활하면서 매일 다치는 거 학부모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목발을 짚는 아이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급식 먹는 걸 포기합니다. 학부모들은 누구나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화장실이 고장나고 휴지가 없어서 가까운 전철역으로 화장실을 다닌다는 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재래식 변기라고 하는 화변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집에 올 때까지 꾹 참고 하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다녔던 학교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2022년의 학교 얘기입니다. 네, 세 번째.
사립대학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현재 사립중고등학교에 우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이 남는다면.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근거리 배정으로 인해서 그 학교가 사립학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학교에 배정된 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사립이거든요. 옆에 아파트 공사 때문에 그 학교 건물 담장이 지금 금이 가고 무너질 상황이 돼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고 재단의 그 사유 그 재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도 교육청에서 시설비로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사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세금은 빼주든지 아니면 지금 서울 경기는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유초 중고 사립학교를 다 국가가 공영형으로 그렇게 만들든지 사립학교를 다니든 공립학교를 다니든 아이들의 안전은 가장 최우선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을 왜 사립대학에 먼저 투자를 하겠다고 그 돈을 전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학생들에게 사용되는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이 교부금의 구조를 제가 사실 지금 국회로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그 교육위의 공청회도 참관을 했고요. 그리고 서명지를 그 예결산 위원장인 우원식 위원님께도 전달하는 것도 했었고 거의 매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교부금의 구조를 보니까 그 중에 60%는 인건비고요. 그리고 그 중에 20%는 아까 전기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과금으로 나가야 되는 고정비입니다. 경직성 경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20% 중에 3조 6천억 원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 급식의 식판부터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금액의 3조 6천억 원이 아니고요. 그 20% 중에 3조 6천억 원이라는 걸 언론도 좀 앞장서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받아쓰기처럼 지금 대학의 일부 총장들이 사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국회 앞에서 피켓팅을 하다 보면 대학 역시 대학을 위한 별도의 교부금 법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 특별회계로 유초중고 아이들이 예산을 뺏어와라라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네, 일부의 그런 의견을 그대로 지금 전체 의견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교육청도 잘못했다고 많이 시인을 하셨죠.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그 여당 국회의원이 계속 질타를 했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낙후되었다면 그동안 왜 안 고쳤냐라고 얘기를 할 때 교육청에서는 이게 방학 때밖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방학 때가 아니어도 냉난방기는 교체하실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청이 운영을 좀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교육청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부금이 그동안 잘못 사용이 됐다면 그 교부금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교육청에서 내려보낸 교부금을 지침에 따르지 않고 교육청하고 싸우면서 학생들 그 교육 회복 지원금에 맞게 공백이 발생했던 부분을 메꾸려고 썼고 그 격차를 줄이는데 메꾸려고 써서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검색해보면 다 나오고요.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학교입니다. 이런 데 쓰라고 학부모들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언론이나 그 국회의원분들도 제대로 쓰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낙인 찍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는 데 쓰라고 내는 세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용도를 바꾸려면 국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부터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학들이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방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면 지방대학이 살아날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인서울 16개 대학으로 지금 뭐 족보 외우듯이 외우고 있는 이 대학 서열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금 지방 국립대의 신입생들이 5명 중 1명이 1년에 자퇴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자퇴하는 학생 수가 5명 중 1명입니다. 재정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 대학 서열이 해소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학 서열을 해소하는 노력부터 하시고 그리고 지방의 사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지방대학 살리기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여러 학생들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또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또 좀 강구하고 있던 측면들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5번째 마지막으로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협의 의장님께서 제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저희는 그 전국교육대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전국교육대학생들 요구를 모아서 이제 행동하는 단체인데요. 일단 제가 그 유초중등과 고등교육의 둘 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집중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갈라치기 하는 미봉책으로는 무엇도 제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은 지금 학교 급을 막론하고 지원과 투자가 절실합니다. 유초중등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저희도 같이 요구를 해왔지만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20명 상한제 도입이랑 정규교원 확충 이렇게 2가지를 정말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17년에서 21년 비교하더라도 학급수와 학교수 둘 다 증가하였는데 여전히 전국의 23% 이상이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고 70% 이상은 아직도 21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서도 28명 이상인 학급이 단 1%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 정도가 미비하다고 국회 교육위에서도 지적을 하였는데요. 28명 이상인 학급을 해소하는 데에도 13조 정도가 필요하다는 예산 추정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겠지만 교육부와 기재부 모두 초중고교 학교수 그리고 학급수가 늘어나는 이런 현황은 무시하고 단순하게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 및 예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쭉 봤을 때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인구 줄어들 거니까 자연스럽게 20명으로 맞춰질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실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과밀학급 비율은 그대로인 되게 이상한 현상인데요. 그래서 교육부와 기재부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개선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이 어렵다라는 말에서 저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과 그 보호자, 학부모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대학 재정의 50% 이상이 등록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원 정원은 지금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데 대학 재정 50% 이상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교육대학교에서는 입학생 정원은 줄이지 못한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사실 보면 주도해서 교육대학교 목적형 체제를 흔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에 대학 진학률이 71%입니다. 그리고 이 진학률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지금 재정 50% 이상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 현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개별에게 이것의 책임이 돌아가는 이 형국은 정말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반값 등록금이나 코로나19 때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요구는 결국에는 학생이 아니라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이제 일부를 대학으로 고등교육 예산으로 돌려 쓰자고 주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1년 이후로 반값 등록금 정책이 도입된 이래로 기재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핑계로 전체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축소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금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고등교육과 초중등 교육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바꿔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없이는 개선도 없습니다. 지난 6월 29일 날에 교원 정책중점연구소에서 교원 수급 모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학급당 생수가 20명 기준으로 교원 수급 계획을 세웠을 때 교사가 2만 명 늘어나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통계로 쓰고 있는 교원 1인당 생수를 가지고 이제 산정을 했을 때는 교사를 감축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정부는 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실현해야 합니다. 대학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재정 교부금을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책임으로 떠넘겨졌던 고등교육을 국가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책임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추가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유초중등, 고등 이렇게 교육계 내부 싸움을 부추기면서 갈라치기 하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핑계로 지금 교육 예산을 축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고등교육 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뭐 등록금 규제를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면은 고등교육 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은 대학을 가야 어느 정도 보장된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은 이 책임을 또한 개개인 학생에게 떠넘기는 똑같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교육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으로 별도로 정부에서 재정 대책을 세워서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교사들은 앞으로 40년간의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현재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고등교육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엮인 당사자로서 이 모든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뚫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은 줄이면서 미래 교육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말뿐인 거짓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전국의 수많은 대학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기존에 단순히 교부금을 얼마 정도 떼어서 가서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법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비교원의 입장에서 또 이런 교육재정 교부금의 문제와 또 대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기존의 교부금을 떼어서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오늘 그 한 분의 발제와 또 5분의 제안 토론을 들었는데 앞으로 미래 교육의 그 수요, 더 투자되어야 할 부분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조금 간과된 부분이 저는 특수교육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는 굉장히 많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고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데 실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을 뿐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한 투자와 지원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투자 방향을 정할 때 좀 그런 소외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포함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어렵게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뭐 특별히 시간을 제재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마 하실 말씀들은 우리 제안 토론자분들께서는 거의 하신 것 같고요. 혹시 오늘 그 자리에 참석하신 플로어에 계신 우리 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 의견을 주시거나 오늘 뭐 발제와 제안 토론 중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궁금한 사항들 질문하는 또 답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에 재정 교부금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당히 지금 학습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뭔지도 모르셨던 우리 학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고 이 구조와 전체 지금 그 재정의 문제를 다 말씀해주고 계시고 앞으로 또 더 좋은 대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한두 분 정도 혹시 의견 주시거나 공감 말씀하실 건가요? 우리 맨 뒤에 계신 우리 예. 본인 좀 소개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예술 학생님 팀장이랑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 관련해서 좀 궁금한 질문 드리면 현재 예술기관 직업기관의 이런 특성과 관련해가지고 지방교육 재정이 만약에 줄었을 때면은 특성화나 아니면 선택형 고등학교에 관련된 학비가 혹시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관련된 질문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지방 교육 재정이 만약 줄어들면 예를 들어 평생교육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대안학교 아니면은 특성학교나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굉장히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담이 많이 힘들어지는지 아니면 관련해가지고 고등학생의 중학생들이 체감하는 그 학비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인상이 많이 들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관련해가지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좀 축소되거나 줄어들면 지금 오늘 논의는 안 됐습니다만 평생교육 대안 혹은 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재정 축소까지 이어지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고요. 혹시 한 분 더 안 계시면 우리 오늘 발제자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 포함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제안 토론도 들으시고 또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국회에 와서 이렇게 토론 발제할 때가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뭐 문제가 있어야 저희가 오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이게 다 이제 특성이 있죠. 초등학교 선생님 모시고 강의할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듭니다. 제 강의는 잘 안 듣고 중고등학교 가서 강의하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그냥 주무시더라고요. 학생 절반이 자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강의할 때는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듣습니다. 네가 얼마나 강의 잘하는지 보자. 그렇게 하고요. 행정직들분들, 일반 행정직분들 강의하면 질문이 없으시고요. 근데 이게 국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토론 발제하고 이럴 때는 사실 이게 전부가 혼합돼가지고 조시는 분도 계시고 다리 꼬고 분도 계시고 질문도 없으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쭉 지금 다 수요가 있다, 우리가 어렵다, 요거는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유초, 중등, 중고등학교의 지방교육 재정하고 고등 평생교육 재정은 제로성 구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구조 자체가 이게 다른 구조예요. 근데 왜 지금 계속 이걸 갖다 지금 저희가 지금 누리과정에 어린이집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연간 2조를 가지고 저희가 10년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2012년에 누리과정 드는 바람에 저희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지금 그거 빠져나오지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다시 이제 고등교육에 끌려 들어가갖고 이게 제로성 구조 속에 논의가 된다는 거는 상당히 이 전략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좀 크게 해야 되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발제 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논의는 공론화와 수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교육회의라든지 이런 이제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단기간에 지금 20조가 늘었다. 이거는 지금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드렸듯이 기재부의 분식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재정에 그런 이게 분치를 당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심도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괜히 이제 우리가 이런 공청회를 자꾸 해가지고 기재부라든지 다른 부서가 이게 풍선효과처럼 가라앉을만 하면 또 오르고 가라앉으면 또 오르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계가 이번 기회에
좀 중장기적 비전으로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네. 그 질문은 뭐 관련되어서 제가 그 지방자치단체 뭐 공동사업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사회자께서 특수교육도 말씀을 주셨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대안교육이라든지 이 교육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곳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우리 참석해 주시고 우리 또 발제해 주시고 제안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행사를 주최하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또 공동대책위원회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체 여기 행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